조금 더 팁이 있는데 그 순서를 맨 위에가 부정적인 일로 시작을 하고 네. 그 다음에 좋았던 일로 하고 그 다음에 감사한 걸로 바꾸면 좀 더 효과가 극대화된대요. 왜냐면 마지막에 뭘 썼냐가 가장 그 뇌에 잔상이 많이 남아서 부정적인 아, 걸 맨 처음에 써버리면 그 다음에 긍정적인 걸로 덮여진 다음에 감사한 일 쓰고 사실 그 템플릿에서는 또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. 내일 할 일 세 가지 쓰기. 그게 제일 마지막인데 네네. 그렇게 하면은 이제 부정적인 일은 긍정적인 일로 덮여지고 그 다음에 감사한 일로 또 덮여지고 그 다음에 내일 할 일로 최종적으로 돼가지고 그 하루가 잘 이렇게 마무리가 좋은 인상으로 마무리가 된 다음에 그 잘 때 이제 그 내일 뭐 해야 될지까지 그게 생각이 돼가지고 또 다음날도 음, 잘 살 수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. 일기를 쓰면 쓸수록 기분이 안 좋아지고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. 이번에 글쓰기 챌린지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일기 형태로 글을 쓰셨어요. 근데 한 분은 내가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인가? 하는 생각을 하게 되셨고 또 한 분은 좀 더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셨대요. 똑같이 일기를 썼는데 반대 효과가 나타난 거죠. 왜 그랬을까요? 요즘 이번 달 챌린지로 좀 달라진 게 있어요. 해시태그 있잖아요. 샵버튼으로 뭔가 그 인스타그램 하는 것처럼 해시태그로 먼저 제목을 정해놓고 그 날에 있었던 스토리를 이렇게 적어봤었는데요. 그래서 하루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적어봤었어요. 근데 이걸 돌아보면서 느낀 점은 내가 화가 많은 사람이었구나. 제가 진짜 20대 초반만 해도 정말 화를 안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. 난 화가 없다. 난 정말 착하다. 나는 사람들한테 화도 안 내고 화도 안 난다. 이러고 살아왔었는데, 그게 아니더라고요. 최근에 또 막 제 감정을 알아차리고 또 이렇게 돌봐주고 하면서 화가 많구나. 그래서 막 해시태그 보면 모르겠어요. 3분의 1이 다 분노, 뭐 불쾌, 뭐 폭력성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또 제 안에서 나온 감정이니까 억누르지 않고 이 감정을 인정하고 좀 돌봐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조카 돌잔치를 갔다 왔는데 좀 돌잔치가 기괴했어요. 기괴해요? 그 돌잡이 하잖아요. 네. 그 식당에 MC를 겸임 MC를 맡은 것 같은 아줌마 직원이 와가지고 돌잡이 그거를 들이미셨는데 건물주라고 써져 있는 나무 블록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 조카가 그걸 잡았어요. 그래서 다들 막, 아, 우리 뭐, 건물주다! 막 이러면서 막 박수 치면서 사진을 찍는데, 이게 속으로 좀, 이게 맞나? 아, 건물주를 가지고 다들 박수 치는 게 이게 맞나? 이 생각하면서 분위기 맞추면서 웃었는데요. 저는 들으면서 사실 그 글쓰기 챌린지 내내 들었던 그런 생각이 하나 있었거든요. 그 뭔데요? 지니님의 분노에 대한 글들을 보면서 뭔가요? 내가 자주 노출되는 거에 내 뇌 신경망이 더 강화가 된다?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.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보면 그거에 대한 뇌 신경망이 많이 발달하고 활성화가 돼가지고 더 강화가 된다 이런 거거든요. 그래서 네. 욕을 안 하는 사람은 그 욕이라는 욕 그 단어를 안 보니까 더 그거 말고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그 지니님의 글을 볼 때 드는 생각이 이거 NLP 관점에서 조금 해롭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슨 의미죠? 그러니까 그 분노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추시잖아요. 그러면은 네. 아, 그럼, 이제 우리의 신경망이 점점 이제 분노에 대한 해상도가 높아지면서 네. 그렇게 되는 거죠. 더 이제 화라고만 한 단어로만 할 수 없을 거예요. 아마 점점 들여다보다 보면 화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가지고 네.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세분화가 되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네. 그래서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제가 분노라는 키워드로 이야기를 많이 쓰니까 NLP 관점에서 보면 네. 약간 내가 뭐 많이 안 좋아질 수 있다. 좀 네.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. 네네. 근데 그런 일들이 잦은 걸 어떡해요?
그 안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야 되는.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을 보느라 좋은 감정을 놓치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. 음, 어. 그러니까 좋은 이것도 감, 그 심리학 실험 중에 나쁜 소문이 음, 더 빨리 퍼진다는 실험이 있거든요. 똑같은 음, 그 소문을 사람들한테 퍼뜨려도 좋은 소문은 별로 멀리까지 안 퍼지는데 악담이나 음. 막 부정적인 뉴스 이런 거는 엄청 빨리 멀리 퍼진대요. 그러니까 사람의 뇌 네. 자체가 편향이 돼 있어가지고 좋은 감정보다 나쁜 감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돼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. 특징이. 네. 그래서 이제 분노에 더 집중을 하시면 그 옆에 미약하게 있었을 수도 있는 좋은 감정을 놓칠 수도 있지 않나? 그런 생각이 같이 들었고, 그러니까 제가 보통 행복한 감정, 뭐 즐겁거나 좋은 감정이랑 좀 화나고 뭐 불쾌하고 짜증나는 감정이랑 비교를 해보면 보통 후자가 더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. 뭐 행복한 것도 진짜 뭐 뭔가 과거에 해본 적 없는 신기한 행복한 경험이면 기억에 남겠지만 안 좋은 쪽이 더 기억에 많이 남다 보니까 그날 밤에 오늘 있었던 뭐 오늘 생겼던 감정, 기억을 적어보자 했을 때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기억에 남아서 썼던 것 같아요. 그쵸? 그러니까 우리의 뇌 자체가 기억을 잘해요. 그런 부정적인 거를 그냥 음음. 기본값으로 잘해가지고. 매일매일을 돌아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내가 뭘 좋아하고 뭘 힘들어하고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덜 소모하면서 이렇게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매일 쓰면서 그게 어떤 날은 잘못된 것이었다는 거를 좀 깨달은 시간이었어요. 그래서 물론 좋아하는 거는 그대로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됐지만 힘들어하는 것에서 의외로 제가 집 청소하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저는 굉장히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'내가 집 방 청소를 힘들어하는구나.'라는 새로운 사실도 깨달을 수 있었고 뭔가 사람들이랑 되게 대화하는 거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은 '그런 거에 쪼끔 지치는구나.'라는 사실도 좀 깨달아서 첫 번째는 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키워드를 잡았고요. 두 번째는 제가 태블릿으로 글을 썼었을 때 항상 맨 마지막에 감사 기도라고 그냥 칸을 만들어서 적었었어요. 그때는 뭐 약간 '작은 것에도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.'라는 생각으로 그냥 무작정 적기 시작했었는데 그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제 친구가 뭐 헤어 디자이너인데 그 헤어 디자이너의 대표님께서 감사 기도라는 다이어리를 하나 만들어서 인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'나도 좀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챌린지를 여기다가 좀 추가를 해 보면 좋겠다.'라고 해서 어 추가를 하면서 써 보니 그냥 그런 평범한 일상에도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또 갖게 됐고 오히려 뭐 이 사람의 뭔가 뭐 부정적인 모습만을 제가 계속 이렇게 파고들었던 과거에 비해서 요즘에는 뭔가 저에게 해 주는 그런 자그마한 행동을 제가 그냥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더 갖게 되었습니다. 그럼 좀 감사한 사람들이나 뭐 꼭 사람들이 아니어도 그냥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좀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감사일기가 음, 그거예요. 딱 아. 오 그 네. 네. 감사일기 주제로 어떤 정신과 의사분이 쓴 일본 책이 있는데 그게 딱 네. 지금 말씀하신 그 원리예요. 아. 감사일기.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인데 환자들한테 무조건 시키는 게 나는 감사일기다 막 이러면서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막 같이 설명을 하거든요. 근데 네 맞아요. 그게 그 그거예요. 예. 그래서 그거를 좀 차용을 했는데 좀 많이 좋은 효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.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제가 태블릿으로 썼었을 때는 굉장히 착실하게 잘 썼는데 이제 한번 태블릿이 이제 박살이 나고 글로 쓰지를 못해서 이 포맷이 자꾸 이제 블로그로 이제 옮겨가니까 약간 그냥 줄글로 제 생각만 떠오르는 생각만 이렇게 쓰게 되더라고요. 그냥 일기 내가 오늘 뭘 했는지 그런 나열식으로만.
그렇게 쓰게 돼서 뭔가 하루 회고에 그 나를 좀 잘 아는 느낌보다는 살짝 그냥 오늘 뭘 했는지 나열하는 식이 커서 좀 아쉬웠고, 그런 감사 기도를 제가 제대로 쓰지 못해서 약간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제가 개인적으로 갈등을 빚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진 것 같았는데, 감사 기도를 포함을 해서 글쓰기를 다시 이어나가면서 그 원래의 포맷을 잃지 않고 블로그에다가 다시 한번 글을 남기는 식으로 그런 습관을 꾸준히 만들어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글쓰기에 바람직한 활용 사례이신 것 같아요. 뭐 오늘 부정적이었던 일하고 오늘 긍정적이었던 일, 그다음에 감사한 일 이렇게 세 가지 섹션으로 쓰셨던 게 기억이 나요. 네. 맞아요. 마지막에 감사 기도로 네, 어, 마무리를. 그것도 이제 스스로 그렇게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, 설계를? 다른 분이 만드신 그 다이어리 템플릿을 구매를 했는데 거기에 그냥 그렇게 하루 회고를 네, 짜 놓으셨더라고요. 그래서 아, 그 포맷을 그냥 따라갔어요. 거기서 그 아까 NLP 네. 관점에서 조금 더 팁이 있는데 그 순서를 맨 위에가 부정적인 일로 시작을 하고 네. 그 다음에 좋았던 일로 하고 그 다음에 감사한 걸로 바꾸면 좀 더 효과가 극대화된대요. 왜냐면 그 NLP라는 게 내가 마지막에 뭘 썼냐가 가장 그 뇌에 잔상이 많이 남아서 부정적인 걸 맨 처음에 써버리면 그 다음에 긍정적인 걸로 덮여진 다음에 감사한 일 쓰고 사실 그 템플릿에서는 또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. 내일 할 일 세 가지 쓰기. 그게 제일 마지막인데 네네. 그렇게 하면은 이제 부정적인 일은 긍정적인 일로 덮여지고 그 다음에 감사한 일로 또 덮여지고 그 다음에 내일 할 일로 최종적으로 돼가지고 그 하루가 잘 이렇게 마무리가 좋은 인상으로 마무리가 된 다음에 그 잘 때 이제 그 내일 뭐 해야 될지까지 그게 생각이 돼가지고 또 다음 날도 음. 잘 살 수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도 수님 소감을 들어보니까 약간 로즈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조카의 돌잔치 때 그냥 그 아이가 1년 동안 건강하게 잘 자라서 잔치를 하는 거잖아요. 응. 네, 그게 목적으로 다들 만난 건데 그런 뭔가 감사한 목적은 아예 잊어버리고 음. 언니가 너무 애기 때문에 예민해 있었던 거 때문에 저도 막 짜증이 나고 막 뭐 돌잔치에서 뭐 건물주를 뭐 했느니 이런 걸로에 좀 힌트가 맞춰지고 좀 저도 모르게 안 좋은 쪽으로만 봤었던 것 같아요. 음. 일단 가장 음. 큰 메인은 우리 조카가 우리 새로 태어난 하나의 가족이 건강하게 지금 1년 동안 자라왔다는 게 이게 메인 포인트인데 그거를 놓치고 있었다는 게 저를 생각이 났습니다. 음. 음. 좋습니다. 그렇게 약간 사건이 같아도 관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음. 제가 사실 이게 좀 치트키거든요. 그 글쓰기 챌린지 할 때 치트키여서 제가 글쓰기 챌린지를 참여를 일단 하긴 하셨는데 너무 뭘 쓸지 힘들어 하시는 분이 생기면 그때 보여드리는 약간 그런 건데 맨 처음에 나쁜 일, 그 다음에 좋은 일, 감사한 일, 내일 할 일 3개 이렇게 템플릿 만들어가지고 적용했더니 그 자기의 극심한 우울증이 나으면서 뭐 그렇게 된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어쨌든 제 세 줄 요약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좀 다 생소한 단어이실 것 같아서 이 단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. 파르네아데스가 사람 이름이거든요. 고대 그리스에서 유명했던 사람인데 지금으로 치면 뭐 100만 유튜버 이런 사람이에요. 근데 이 사람이 말을 엄청 잘해가지고 어느 날은 뭐 전쟁을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을 설득시켰어요. 엄청 좋은 말빨로. 근데 그 다음 날에는 또 와가지고 전쟁을 하면 안 되고 생명을 지켜야 된다 막 이런 주장을 하면서 또 사람들을 설득을 시켰어요. 이런 일화 써서 정치 그런 높은 분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 그냥 놔두면 청년들을 선동할 거다 이래가지고 처형을 시켰거든요. 저는 이 카르네아데스라는 사람의 일화를 읽으면서 글쓰기든 말이든 그냥 그거는 진짜 그것일 뿐이다. 글일 뿐이다. 라는 걸 깨달았어요.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글쓰기를 할 때 고민이 있으면 그거를 글로 풀어 쓰면서 뭔가 고민하던 어렴풋하던 게 명확해지고 그러면 그걸에서 결론을 얻어서 답을 찾는 게 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이 일화에 따르면 사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치킨을 먹고 싶든 안 먹고 싶든
치킨 먹고 싶은 상태에서 쓰면 그것이 맞는 결론에 대한 글이 되는 거고, 안 먹고 싶은 상태에서 쓰면 그거에 맞는 글이 되는 거라서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,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된다는 거를 원래 사실 알고 있었거든요. 근데 희미한 상태로 계속 이걸 잊은 채 글을 계속 써오다가 각성을 하게 됐어요, 이번 달에. 그래서 1번이 이 카르네아데스 엔진이라는 걸로 붙여봤고요. 그리고 뒤통수를 보는 눈이라는 거는 이것도 이번 달에 인상 깊은 경험 중에 하나인데,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의 뒤통수를 볼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게 항상 고민이었거든요. 글을 쓰기를 하면서 내 생각만 계속 그러니까 내가 그 눈으로 보는 뒤통수가 아니라 그 앞쪽에서 보는 거에 대해서만 계속 투명해지고 강해지는 게 아닌가. 내 뒤통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우물한 개구리처럼 내가 옳다고 믿는 것만 믿게 되는 게 아닌가. 그런 계속 고민이 있었어요. 이번 달에 되게 강력한 AI가 발표가 됐거든요. 그 저의 이런 글쓰기의 고민들을 털어놓으면서 이 그러니까 제가 아닌 외부인으로부터 그 뒤통수를 볼 수 있는, 그러니까 너의 편향은 뭐야, 너의 결점은 뭐야, 이렇게 돌직구를 날려줄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어서 그게 인상 깊어서 두 번째 뒤통수를 보는 눈이라고 지었고요.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기 대신 시스템이라고 했는데, 그 유튜브 영상 중에 이런 걸 봤어요. 뭐 30대 포모 공유회라는 제목이었는데, 자기만의 갖고 있는 포모가 뭔지 한 가지씩 발표를 하는 유튜브 영상이었는데, 어떤 분이 여성분이었는데 결혼을 하신 30대 분이셨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. 자기의 포모는 나만 없어 아기야. 아, 이게 결혼이나 출산이나 이런 게 그렇게도 비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, 그걸 보다 보니까 왜 저도 30대거든요. 근데 왜 나는 그런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그런 포모 같은 게 왜 난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불현듯 강아지, 고양이 이런 게 다 약간 보살핌에 대한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, 내가 누군가 보살피고 싶어 하는 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는데, 저는 이 세 가지 전부 그냥 별 감흥이 없어요. 그런데 갑자기 나는 이거 아닌가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아기나 애완동물 같은 거에는 관심이 크게 없는데, 막 뭔가 이렇게 시스템, 예를 들어서 글쓰기 챌린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AI를 써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뭐 그게 돈을 벌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성장을 해 나간다든지,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. 약간 발상에 전환된 그런 깨달음을 얻어서 이것도 큰 임팩트를 주는 사건인 것 같아서 이렇게 세 개를 꼽아봤습니다. 그래서 저의 7월 세 줄 요약은 카르네아데스 엔진, 그리고 뒤통수를 보는 눈, 그리고 아기, 강아지, 고양이 대신 시스템, 이렇게 지어봤습니다.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. 도움이 많이 되세요? 저는 엄청 되죠. 그래서 전 이번 달에 진짜 좀 이렇게 세 줄 요약으로 세 줄만 적었지만 작게 크게 엄청 큰 영향을 준 큰 성장, 큰 도약을 많이 한 것 같아요, 이번 달에. AI가 시작점이었고, 그러니까 제가 여기 못 넣은 그런 개념 중에 하나가 수동적 결단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. 그건 뭐냐면 항상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자발적으로 그 결정을 하지는 못하고 막 데드라인이 임박하고 막 어쩔 수 없이 모든 상황이 그걸 할 수밖에 없게 됐을 때 한다는 그런 개념인데, 이 AI 사태 때문에 저한테는 그게 일주일 동안에 처음에는 데드라인이었기 때문에 아, 이건 지금 아니면 안 된다 하면서 그동안 보류로 남겨놨던 모든 걸 그때 다 시작을 한 거예요. 그 외에 완전 몰랐던 소득도 얻었지만 이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던 것들에 대한 조금 더 구체화가 됐고, 네, 어쨌든 그렇게 한 단계 첫 발을 내디뎠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. 저는 요즘에 이주류 토크쇼인가? 그 이능사 편집자 김민경 님인가 하는 그분이 나오는 비주류 무슨 이야기하는 채널이 있어요. 네. 저는 그게 너무 재미있어서 자주 보는데, 뭔가 저희 지금 모임처럼 이런 이야기 할 때 그런 느낌이 나서 재밌는 것 같아요. 글쓰기를 네. 통해서 또 성장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혹시 여기까지 회고 모임 보시면서 아, 나도 이렇게 시간 흘려보내지 말고 글쓰기도 하고 소감도 나누는 자리 함께 해보고 싶다,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.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